방구석 꼰대들이 모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지지고 볶으며 답을 찾아가는 방구석 꼰대들의 유쾌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방의 복꼰대를 맡고 있는 아들 셋둔 대한민국 거주하고 있는 그냥 아저씨 복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방의 직꼰대를 담당하고 있는 직꼰이고 캐나다에서 살고 아들, 딸 하나씩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MZ세대 딸과 함께 세상을 배우고 있는 MZ세대 아빠 방꼰입니다. 꼰대지만 이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방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복지방에 대해서 토론할 내용은 현재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잖아요. 이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탄핵이냐 아니냐,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또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영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반대 이제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키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계엄에 대한 앞서 작년 말에 있었던 내용부터 완전 최근 소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요. 각자 좀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생각을 좀 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곤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윤석열 저희가 뭐 따로 같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이재명 감옥 가야 되냐? 구속이란 얘기를 했죠. 네. 네, 그거는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같이 해주시나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쪽에 편향된,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좌냐 우냐, 이제 대한민국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자냐 여자냐, 좌냐 우냐, 뭐 지역이 어디냐 어떠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분열이 되고 서로 갈라치기가 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한쪽 편향된 그런 토론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 객관적인 중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 때 윤석열을 탄핵하냐 탄핵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우파 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 좀 무게를 두고 이재명이 구속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탄핵이냐, 이 두 가지의 비슷한 그 무게추를 두고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의 연관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음,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이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 날에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공상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래서 계엄군이 이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투입이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포고령을 선포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언론이나 통제나 정치 활동에 대한 그 제한되는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국회가 굉장히 어수선한 중에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로 뛰어 나오면서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극적으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기까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국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를 어떻게든 같이 이제 그 회의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이 특검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반대를 해야, 반대하는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힘의 의원들이 국회로 와야 됐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그리고 윤석열 탄핵 두 가지 안건을 내서 결국은 여러 과정 중에 찬성이 204표,
나오고 반대가 85표가 나오면서 윤석열 탄핵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힘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국힘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진 않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하지만 지금 이 국힘의 전체적인 상황은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과연 반대를 하게 됐는가? 왜 민주당은 또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봤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이게 네. 혼자 너무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제가 맞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답을 하면서 좀 편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네. 김건희 김건희. 특검법 네네. 그거는 어떤 사항이죠? 제가 진짜 너무 무지한 상태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이제 주가를 펌핑한 다음에 상승시킨 다음에 이제 김건희와 김건희의 이 엄마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죠. 그게 그 두 명에서 이제 슈팅이 났을 때 던졌다. 그래서 부당 네네. 이익을 이제 굉장히 이제 취했다라는 것. 주가 조작에 관련된 그런 네. 건가 보네요. 네. 이게 탄핵과 어떤 측면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는 그 쉽게 뭐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좀 오른쪽에 우파에 좀 많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에 그 이명박 때 이제 탄핵을 외쳤던 것도 이제 광우병 사태, 그 수입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해서 거짓 선동과 조작으로 이제 대통령의 흠집을 내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때도 물론 이제 뭐 일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제 무속 신앙을 내지는 그 누구였죠? 정유라의 엄마가 누구였죠? 생각이 안 나네요. 방꽃님 누구였죠 이름이? 최순실이요. 최순실? 예, 최순실. 최순실의 그렇죠. 예. 비선 실세로 최순실의 음. 그 말을 들어서 국정 운영을 했다. 그 시간에 뭐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뭐 뻗어 있느라 나라가 이정이 되는지 몰랐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특히 이제 MBC라고 하는 M땡땡이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 거짓 뉴스를 보냈고요. 사실 그 모든 거짓 뉴스들이 가짜였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많이 밝혀졌지만 사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조작이나 내지는 그 고향에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내는 과정에서 일부러 자기 이제 그 관련된 가족들의 있는 땅에 고속도로를 내서 또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마누라가 수사 잘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을 씌워서 멍청하다, 윤석열은 바보다,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 깎아내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탄핵 사유 가운데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말을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지꼬님이 얘기했던 거는 윤석열 탄핵 정국이 일단 오른 주제인데 예를 들면 이재명 구속 내지는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이 탄핵과 어떤 관계가 있지?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지? 라고 했던 게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는 단순히 대통령이 자리를 물러서는 것뿐만 아니고 차기 대선 즉 이제 차기의 우리나라에 어떤 당에서 집권을 하고 그다음 또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어떤 뭐 여당 야당 뭐 이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여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뭐 당이랑 다르지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현재 야당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이재명 구속 이거를 같은 결로 놓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복고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 네네. 김건희 특검법은 아까 이제 그 잘 정리가 됐지만 뭐 주가 조작 사건, 뭐 그다음에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 그다음 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당에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흠집내고
그런 과정에서 야, 너희 여당 잘못됐어. 역시 믿을 건 야당뿐이야라는 국민적 여론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목이 뭐였죠? 공조 그리고 뭐였죠? 공조가 아니라 뭐죠? 빵고님이 도와주세요. 뭐였죠? 이재명 구속 네, 관련된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예, 위증교사에 관련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을 이미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심을 1월 26일부터인가요? 그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대선에 나오려면 그 이제 실형을 받게 되면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탄핵이 굉장히 큰 기회죠. 그 외에 이제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재명 외에 과연 그러면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이재명은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선에 아예 참석할 수조차도 없는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빨리 탄핵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뭐 내란죄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내란죄인데 그 내란죄를 이번에 철회를 했죠. 사실상 내란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란죄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6개월, 많게는 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재명의 2심, 3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은 대선 레이스에 나올 수 없고, 네, 그런 상황이죠. 약간 약간 지금 멘붕이 왔는데 네네. 제가 듣고 제가 느끼고 정리한 거를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저희가 이제 윤석열 계엄령 사태부터 탄핵 정국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사안을 거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뭐 이재명이 뭐를 잘못했다, 뭐 위증교사 그거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네. 네. 위증교사란 말이 제가 어렴풋이 아는 의미로는 무슨 거짓 증언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음, 건가?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그러, 이제 네. 그러면은 죄송한데 김건희 씨가 만약에 뭐 주가 조작을 하든 뭐가 있었으면은 그거는 특검을 하면 되고 이재명이 그 위증을 해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재판이 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구속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이번 계엄 통치에 대해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그건 그거대로 징계를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따로 다 다른 사안이 아닌가? 어, 원래는 그게 맞죠. 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치 국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법의 원칙에 질서에 맞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 대한민국의 이 질서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가의 사실 근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을 들으셔가지고. 네. 네. 지금 얘기가 저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복권님께서 좀 자료 스터디를 좀 하셨고 그러면서 뭐 이제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최초에 대주제는 결국은 윤석열 탄핵 정국이었고 그에 따라 소주제를 5개를 나눴었어요. 그 소주제에 보면 뭐 탄핵 사유 법적 근거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네.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사회적 여론과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사실 이건 좀 더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의 약간 이제 매크로가 아니라 좀 마이크로 쪽으로 보는 부분들인데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사실 저는 이재명 구속 또는 이재명의 위중교사랑 관련된 내용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도 되게 겉핥기로만 알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뭔가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들어볼 수 있을까? 또는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오늘 안 다뤄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겨가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소주제가 뭐 탄핵 사회와 법적인 근거, 정치적 파급 효과, 경제적인 영향, 사회적 여론과 갈등, 그리고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 5개의 소주제를 잡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내지는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배경 지식이 없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정치적 파급 효과 어떨까요? 둘 다 못 됐죠. 예, 둘 다 똥줄 타겠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여론과 갈등.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우파가 난리가 나서 서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네,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 그것도 아까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는 더 앞에 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 그러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네, 이제 민주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네, 윤석열이 탄핵해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탄핵됐으니까 이제 룰루라가 잘 살겠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그 그렇지 않고서는 필요한 내용은 그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떤 거를 약간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왔었냐면, 많이 배우고 있다. 두 분이 더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제가 친구들하고 들은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은 되게 심플한 것들. 그러니까 마셜로라고 이게 계엄령이랑 1대1로 대비가 되는 그 단어가 아니긴 한데, 마셜러가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의 법이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무력법이거든요. 군무력법 이런 개념이라서 제 생각에는 계엄령보다 살짝 상위 개념이라고 봐요. 파워 면에서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떴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야 너네 나라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다 왔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단톡방에 남겨주신 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네 그때 인지를 한 건데, 그 이후에도 여기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게 마셜로 쓸만한 그 해당 사항이 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여기서 뉴스 미디어에서의 의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뉴스로 많이 나왔던 게 acting president, 그러니까는 대통령 그 직무대행, 직무대행. 직무대행이 음. 또 이제 탄핵됐다. 그것도 나오면서 와 이런 사태가 정말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완전 새로 듣는 그 뉴스들은 좀 소화하기가 버거운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 캐나다에 이제 먼 타지에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결국은 탄핵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 일단 탄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직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누구죠? 지금 이름이 최상목 기재부 네. 장관 겸 네. 경제부총리가 지금 네.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최권한 대행이 이제 그 고발 조치를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탄핵이 왜 이렇게 탄핵을 많이 남발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이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올해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약 20몇 건의, 제가 정확하게 이건 뉴스로 좀 기사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약 20몇 건의 탄핵을 계속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 대통령을 20몇 번 탄핵을 하려고 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이제 그 장관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예. 대통령의 이제 손발을 다 이제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 못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이어졌던 것들이 이제 탄핵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도 탄핵하니까 좀 눈치를 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발, 네,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졌고요. 결국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수 거대 야당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과반수 득표를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이고, 그 힘에 대한 어떤 그 논리로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과반수 내지는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의 그 찬성을 통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결정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탄핵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이면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이 반대쪽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탄핵이 남발되어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복고님이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부터 이제 탄핵되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얘기한 그게 이제 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되겠네요. 네, 이건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는 좀 음모론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선관위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를 같이 국회와 선관위에 같이 출동을 했다. 네, 그래서 선관위에 간 이유 자체가 이제 불법 선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선관위에 있는 그 중심 인물들이 다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얼마든지 사전 투표에 대한 내용들은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것들이 투표 용지가 이제 이게 풀이 붙어 있는 게 떨어지지 않은 투표 용지가 발견이 된다거나, 투표하고 이제 접어야 되는데 접히지 않은 투표 용지들이 발견되거나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선관위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라 해도 그들이 제출하지 않았고, 뭐 기밀이다 내지는 뭐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지금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이 윤석열의 그 마지막은 뭐 탄핵이 됐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뭐 말로는 그대로 흘러갔다면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내려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약간 이 시점에서 의견 교환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들었고 자기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나누고자 한다면은, 다 좋은데 국회의석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투표를 기반으로 일단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의석수가 뭐 과반수든 아니든 그건 어찌됐든 국민이 뽑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 미디어에서도 다루는 부분인데 마샬로 감은 아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주어진 체계 안에서 탄핵을 20번 30번 해서 안 되게 하든 손을 다 자르든, 근데 이거는 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법리 체계로 풀어 나갔어야지 이게 마셜로를 선포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복고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도와주지 않으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겠지.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퇴임을 하거나 탄핵을 당하겠지.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주어진 기능 안에서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겨서 의석수를 더 많이 만회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마셜로를 쓴다는 거는 정치적인 파워게임 목적에서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네. 사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아까 복고님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은 최근에 조금 이제 유튜브에서 뭐 좀 극우 쪽 세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우리 윤통께서 지금 얼마나 이런 것들이 답답했으면 이런 걸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의석수로 찍어 누르는, 뭐 탄핵시켜, 야 다 쫓아내, 그다음 예산 확보 안 해줄 거야, 예산 우리도 안 도와줄 거야, 얼마나 국정이 어려우면 이런 걸 했겠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이 뽑아놓은 그런 의석수가 정해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법적인 틀 안에서 링 위에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링 위에다가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마샬로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건 판을 흔들어 놓은 거죠. 말 그대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급발진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지? 뒤적뒤적거리다가 좋아 계엄령이란 것도 한번 써볼까? 근데 그거는 현 상황에서 쓰기엔 맞지 않았다는 게 저도 생각하는 거고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리 직구님 또 캐나다 얘기를 전해주셨네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그 뭐 같이 동등하게 링 위에 싸우는데 군인들을 그러니까 뭐 1대 1로 싸워야 되는데 뭐 한 10대 1로 싸웠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1대 1로 싸우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이미 약물을 투여하고 왔다. 뭐랄까 좀 문제가 있는 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본인 쪽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뭐 뛰어난 아니면 이제 AI를 동원한 뭐 그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다 세팅을 해놓고 불리한 환경에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이 모든 것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계엄을 하게 된 그런 이유를 보자 하니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하니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국정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크게 관심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저희 주제를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게 되었고 민주당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치주의 국가인데 사실 그 선관위에서 만약 선거 조작을 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고 그게 실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1대1의 상황에 이미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이들이 정당하게 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재명이 내지는 뭐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사실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에 지금 한국 뉴스를 그래서 외국 뉴스를 좀 보면 알려주시면 좀 좋겠어요.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제 MBC, JTBC의 두 가지의 이 좌파 성향 뉴스가 유튜브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면 이제 실시간 뉴스라고 검색을 해서 보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연합뉴스나 뭐 다른 뭐그 YTN 뭐 YTN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검색되어져 나오는 그 뉴스 언론 보도가 대부분 JTBC와 MBC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 지지율이 1% 미만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10% 미만대로 1%대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다고 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40% 정도까지 올랐다라는 물론 그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즉슨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여론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게 축소돼서 나오고 얼마 전에 JTBC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들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뭐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고 뉴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중간에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 그만큼의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걸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얘기가 좀 센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서 다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정치를 바라보는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특정 정당파라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안 좋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좌파, 우파 이런 거를 나누지 말고 있는 행태를 그대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집단, 자기한테 현재 이득이 되는 쪽으로 표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그 작동을 할 때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밸런스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좌파만 뭐 고집을 하고 나는 이념이 좌니까 좌만 지지해야지, 우만 지지해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게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도 지금 정치가 그 속된 말로 아작났거든요. 총리 사임했고, 총리도 약간 9년 동안 되게 인기 많았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점점점 다수당에서 그 여당이 그 집권당인가요? 네, 한국어로. 룰링 파티. 근데 그러니까 스몰 여당이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거의 약간 식물처럼 돼가지고 비판받다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사임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음,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트루도를 그렇게 지지하다가도 이렇게 사회가 바뀌는 거 보고 안 풀리는 거 보면은 지지층이 떠나가요. 똑같은 결로 만약에 윤석열이 하고 싶은 것들이 못해.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헌법 위에 있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이상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좌파당이 대통령이 됐어. 우파당이 다수당이 됐어.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쪽을 지지하지 말고 한쪽 평양 그 보도도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보고 그냥 나는 사람을 본다. 뭐 나에게 이득되는 걸 본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합니다.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우리 직권님이 또 어떤 다른 또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를 또 하셨던데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지금 나이대가 꼰대들이긴 하지만 더 윗세대들처럼 지역색이 강하거나 뭔가 정치색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뭐 뭔가 보수라면 전통과 질서 유지,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진보라면 뭐 평등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딱 한쪽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이 가치관이 좀 더 부합하는 당의 논리를 지지하고 그냥 다른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각각의 뭐 야당 모든 게 틀렸어 이런 거 아닐 거니까 그런 방향 안에서 다들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세대까지는. 저희가 꼰대 세대인가요, 근데? 저희는 꼰대죠. 어 캐나다에서는 확실한가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옛날에 20살 시절에 서른 즈음에 노래 부르면서 와 저렇게 아재가 되는 순간이 있겠구나. 지금 저희가 서른 즈음에 노래 부르면 10년 전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20대들이 바라보는 우리는 아재가 맞아요. 그리고 복고님한테 이번 사태 좀 더 배우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는 약간 포괄적인 질문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방꼬님이 방금 얘기하신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가 지금 이루어진 체계 안에서 최소한의 변화로 질서 유지를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수이고, 진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유지가 아니고 그 지금 있는 체제 중에서 우리가 믿는 거랑 우리가 믿는 것과 지금 체제가 반대한다면은 조금 많이 바꾼 개혁을 하자, 이쪽이 진보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걸 봤을 때 정책 세부적인 거를 제가 자주는 안 봐요, 뉴스를. 근데 대선 때나 총선 때는 그 뭐 당 이름은 항상 바뀌니까 그냥 보수당, 민주당, 뭐 빨간당, 파란당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정책들을 제가 한번 쫙 훑어보거든요.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세부사항 빼고는 결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솔직히 진보당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민주당이랑 그 빨간당, 파란당 둘 다 정책만 봤을 때는 결은 보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우리 복고님 일단 오디오 분량이 좀 많으니까 저도 좀 이제 좀 많이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그 저는 어떻게 보냐면 물론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엘리트주의냐 아니면 평등주의냐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는
뭐 부자 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오케이. 왜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제 기업들이 엘리트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런 엘리트들 양성하기 위해서 좀 수월성 있는 교육들 해야 된다라는 게 보수 쪽이라 치면 진보 쪽에선 야, 좀 더 평등하게 부자 세금 더 내. 그다음 밑에 좀 더 지원해 줘야 돼. 취약계층 해 줘야 돼. 공동체 복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정책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 보수는 이제 이미 좀 갖춰진 예를 들어 삼성을 뭐 좀 더 지원해주고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들이 약간 보수 쪽의 가치라고 하면 진보에서는 아니 삼성 돈 잘 벌고 있는데 걔들 자꾸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있는 거를 다 뺏어서 우리 밑에 좀 필요한 사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약간 그런 뭐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소득 재분배라든지 뭐 기초연금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고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에 대해서 250만씩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하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금성에서 살포하고 이런 것들은 보수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그런 결들이 좀 전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다들 뭐 다들 뭐 좋은 거 좋은 대로 합시다.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치관이 비슷한 부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직고님 얘기를 들으면서 직고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공약,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이렇게 뽑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보, 즉 아까 우리 방꽃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 현대 사회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사실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게 그게 맞습니다.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잘 살리기 위해서 뭐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좋은 것들은 뭐 수용해야죠.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특히 정치라고 하는 것만큼 어 자신들의 그 이념 내지는 가치를 그 집단으로 가져가기 위한 단체는 사실 정당만큼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진 집단이 없죠. 진보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은 다 같이 잘 살자. 아까 우리 망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뭐 삼성 너네 잘 사니까 환원해. 같이 잘 살아야지. 우리 같이 해야지. 왜 너만 특별히 뭔가를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이제 같이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보수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경제 체제에 맡겨라.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해라. 개인주의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우리 직고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체는 사실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내려버렸네. 그러니까 맞다고 저는 아니, 생각을 해요. 저도 저를 개인적으로는 보수주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어떤 공약이다. 뭐 그런 걸로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보수가 언론을 장악하는 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뭐 없죠. 우리에게 사실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니까 나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 진보에서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들 물론 보수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잘못된 게 있고 아까 처음 언급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탄핵을 한 부분에 계엄을 선포한 거에 있어서 탄핵을 하든 아니면 뭐 그 국가보안법으로 뭐 재판을 받게 하든 그거는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절차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보수의 입장입니다. 진보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은 급하니까 법 무시하고 빨리 사람들 원하는 거 이거니까 빨리 하자.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거고. 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는 대통령 각하 만세.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제가 왜 복권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가는 방향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을 하면은 분배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보수도 분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진보는 원래 항상 그걸 추구해왔기 때문에 결이 비슷해지는 건 맞는데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는 보수당에서는 어떤 방식을 좀 주로 채택을 하냐면은 기존 세법 이런 거 뜯어 고치는 걸 완전 반대를 하고 그 대신에 세수가 많이 거뒀을 때 아예 현금을 뿌려버립니다. 캐나다에서는 보수당이 주로 쓰는 방법이 국민 1인당 얼마씩 그리고 뭐 70세 이상은 조금 더 얹어서 이런 식으로 줘버리고 진보당이 집권했을 때 남는 돈을 주로 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돈 이거 주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세율을 틀어버리자. 그러면은 그 돈만큼 정리가 되고 앞으로 더 평등해진다. 약간 이런 접근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확연하게 이제 이게 딱 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진보 쪽, 이거는 보수 쪽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국에서 보면은 퍼센테지로 결은 똑같고 퍼센테지로 많이 나는 아예 할 거면은 둘이 대립을 했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지지하는 당이 나뉘는 게 다른 쪽에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도 많아지고 안보에 대해서 솔직히 보수고 진보고 안보에 관해서는 똑같거든요. 외국에서는. 왜냐하면은 국가의 안보는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보수 이꼴은 안보 더 중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기서 파생된 이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너무 비슷하니까 쪼개서 다름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안보 이런 쪽으로. 어 제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정립을 다시 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입니다.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적은 있고 북한 그 사회라고 하는 공산당에 대한 어 그 적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에서 주적을 북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죠.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쩔 수 없이 주적은 북한인데 좌든 우든 주적은 북한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분단 국가니까 당연한 건데 굳이 나누는 게 우는 뭐 친미, 좌는 친중 이런 프레임을 좀 타버렸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한쪽으로 정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 외교가 항상 중간에서 저울질 잘해가지고 살아남는 외교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파란당이 뭐 집권했다고 미국 쪽으로 무조건 친하게 가면 안 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좀 프레임이 나눴는지도 좀 궁금하고 북한은 아예 별개라고 봅니다. 이거는 당을 떠나서 주적은 북한이 되어야죠. 무조건. 저는 근데 그런데 그 프레임 네. 아까 친중, 친미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설정은 보수에서 우린 친미야. 그다음 진보에서 우린 친중이야라고 설정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야 니들 자꾸 친중하지 마라. 니들 뭐 중국에다 자꾸 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야 자꾸 너희들 친미하고 미국에다 뭐 다 하고 그런 것들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는 상대방에서 세우는 프레임이지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의적인 것만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연결되는 게 그거잖아요. 정책적인 결이 비슷하니까 네거티브를 해야지 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좋다는 그 이유로 조금 더 그게 더 강하게 어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예 정책적으로 분리되면은 정책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면은 그 의회 총회 안에서 뭐 그 카본 텍스 크레딧 가지고 그 뭐냐 탄소세 탄소세. 이거 가지고 진짜 격렬하게 싸우고 그다음에 뭐 팸이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뭐 여성 성소수자 이런 거에 관해서도 정말 극립하게 싸우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하고 이런 데서 이제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건 이제 사람들이 결정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죠 사실은 다수의 방향으로 나아가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전체적인 나라 운영 결은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필하고 당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보,
그다음에 뭐 친미 친중 이런 쪽으로 남지 않냐. 저는 약간 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음. 그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아서 그게 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게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이 충분히 이제 뭐 얘기할 수요가 수 막 있는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뭐 어떤 좌파의 시민 단체들 뭐 전교조, 민노총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집단들이. 그 거기는 교육, 뭐 의료도 마찬가지. 이번에 의료 파업도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뭐 노동자에 대한 것들,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예산 편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어, 그렇죠. 남북 분단 이후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얼마 되지 않은 나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좀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범죄자 대통령 나올 수 있죠. 괜찮죠. 아직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후진 국가니까. 검찰 출신의 그런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성 대통령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지금 다시 이제 좀 처음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 윤석열 탄핵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탄핵이 어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이 이렇게 많이 나올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트럼프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를 보면서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이제 내가 만나면 되겠군 했는데 탄핵돼서 없어. 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자네인가? 이러고 팔렸더니 또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어쨌든 맞아요. 네. 이런저런 이 좀 이 윤석열 탄핵 이제 될지 안 될지 아무튼 이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면은 하나죠. 우리가 아니, 국가의 나라의 어떤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해주는 그런 뭐 장점은 좀 긍정적인 음, 면은 확실하게는 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진짜 확실한 장점 같아요. 네, 젊은 세대들도 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의 지금까지 생각은 북괴 빨갱이 때려 죽여야 된다. 김씨 3대 세습 다 죽이자. 뭐 이게 이제 어떤 그 우리 어르신들의 수건이죠. 조국 통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북 관계.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뭐 이거 곁다리로 이재명 대북 송금에 관한 뭐 그 내용으로도 지금 이제 그 쌍방울의 그 대표가 대북 송금에 이제 줬는데 그 사람은 이제 징역을 살고 이재명은 이제 아직 이게 무죄가 되고 이게 이제 같이 했는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더 거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애국 보수들이 봤을 때는. 쌍방울 기업이 제가 기억하는 그 쌍방울 그 네, 기업인가요, 네, 혹시? 쌍방울. 네. 아직도 그래서 있구나. 그 저기 이재명 그 저기 뭐죠? 대북 송금에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그게 이제 관심이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에 관해서도 거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정치가 결국에는 표 얻는 게임이니까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길면 뭐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너무 거시적으로 가서 좀 이야기가 3,000%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소주제로 넘어가서 하나씩 예, 넘어가시죠. 네. 지금 오늘은 녹음을 이렇게 땄으니까 지금 보면 약간 컨셉이 흐름대로 흘러가는 난상이 된 것 같고 뭐 이제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소주제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결국 진행자가 맡았으면 약간 패널 토론하듯이 뭐 토론의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발제하고 발제한 거에 대한 양 패널들의 의견, 이 패널은 우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견 들어보고 필요하면 내 의견 얘기하고 정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발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레임을 오늘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들으면서 계속 아까 저 똑같이 이야기가 꼬리 물고 계속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컨셉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좌충우돌하면서 하는 거고 오늘 첫 모임이기도 하고 이제 안 해봤던 걸 하려고 하니
뭐 이런 것도 했다가 저런 것도 했다가 이 주제도 얘기했다가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이제 조금 네. 아까 뭐 다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